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약 2300년 전 고전 속 문장에서 시작해 지금 우리가 속한 조직의 리더십에 대해 성찰해 보려 합니다. 고전에서 배우는 마음의 철학과 리더십, 구독하고 매주 깊이 있는 통찰을 받아보세요. 고대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곳, 삶을 정제하는 사유의 언어를 놓치지 마세요. 23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전적인 다음 글은 인간 심리를 꿰뚫는 한 문장입니다. 万民美节以毒刃分蝎于人可以远害全身汝行污名不宜全退引蝎归己可以韬光养德완명미절은 불이독임이 분사여인이면 가이원의 전신이요 육행오명은 불이전춘이 인사기기면 가이도 광양덕이라. 완전한 명예와 아름다운 절개는 혼자만 책임져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다른 이와 나누면 해를 멀리하고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반대로 부끄러운 행동과 더러운 이름은 모두 남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며 일부를 자신에게 돌리면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 있다. 이 구절은 공동체 속 인간의 윤리적 균형 감각을 강조하는 고전적 지혜입니다. 명예는 혼자만의 힘으로 쌓을 수 없고 실수와 실패는 모두의 책임 속에서 성숙한 태도로 감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로는 나눌 때 더 정당하며 책임은 감당할 때 더 성숙하다. 완명미절 불이독임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명예가 타인의 기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적 인간관과도 연결됩니다. 육행오명 불의전추는 자기 책임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내면을 단련하는 윤리를 가르칩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의 자기 수양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조직이나 집단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나의 공로가 타인의 성과로 둔갑하고 남의 실책이 나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억울한 상황을 겪곤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의감과 인정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죠. 공로는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고 책임은 정당하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때로 진실보다 권력의 언어가 먼저 기록되고 기억됩니다. 완명미절 불이독임 완밍매지에 뽀이도를 완전한 명예와 아름다운 절에는 혼자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란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결국 독선이 되고 절이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균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공로를 가로채는 행위는 자아 확장의 투사이고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행위는 불안을 회피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빛나는 성과 앞에서 함께한 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며 부당한 오해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적 단단함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내가 지키려는 명예는 진실한가? 그 명예를 나눌 수 없다면 나는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오늘 소개하는 이 문장은 단순한 고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공공기관, 학교, 군대, 종교단체, 대기업처럼 공동체성과 도덕성이 중요한 조직에서
리더의 태도와 철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고전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 혹은 교육자, 책임자,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심리학적, 교육학적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입니다. 교육 조직에서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사는 늘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애쓰지만 그 결과가 평가받을 때는 그 공로가 온전히 교사에게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로를 독점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려는 태도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윤리적 교육이 됩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일부를 스스로 감당하려는 자세는 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성찰적 리더십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죠. 학생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이 문장은 교사 스스로가 겸손과 책임의 모범이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은 성과가 집단적으로 생산되고 책임도 여러 부서로 분산되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누군가가 성과를 독차지하거나 실패를 타인에게 떠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권위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입니다. 이는 집단 신뢰를 무너뜨리는 작은 금이 되죠. 고전에서 말하듯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른다는 태도는 단지 겸손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에릭슨의 자아 통합 단계, 즉 성숙한 자아가 보여주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또한 공로를 나누고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는 리더의 감정 지능 EQ를 강화하고 조직 내에서 신뢰받는 리더십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리더십 교육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업에서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이 KPI 경쟁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치게 개인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실패가 두려워지며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의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고전 문장은 성과 공유의 미덕과 실패 수용의 용기를 리더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과 중심보다 더 중요한 사람 중심의 리더십, 관계 중심의 문화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한 축인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겸손과 용기의 리더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고전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명예는 진실한가? 그 명예를 나눌 수 없다면 당신은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은 단순한 도덕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욕구,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나로서 존재하고 싶은 마음과 교육적 가치 공정, 겸손, 책임을 동시에 성찰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글이 리더십 교육, 특히 공동체 기반 조직에서의 도덕적 리더십 함양에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런 고전의 지혜와 심리학적 통찰을 담은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고전과 철학의 언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통해 기교하는 마음의 심리적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기 성찰과 조직 리더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주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고전과 심리학의 통찰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해 주세요. 조직과 삶에서 길을 찾는 깊이 있는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강연, 명예를 나눌 때 리더십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모든 공을 가져가도 괜찮은 걸까? 오늘 함께 나눌 고전 구절은 이런 감정의 뿌리를 꿰뚫는 통찰을 전해줍니다. 完明美界不宜度人曾歇于人可以远害全身汝心无明不宜全推隐歇归己可以韬光养德완전한 명예와 아름다운 절개는 혼자 독차지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남과 나누며 해로움을 멀리하고 온전히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반대로 부끄러움과 오명은 모두 남에게 떠넘겨선 안 되며 일부를 자신에게 돌릴 줄 알아야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 있다. 왜 우리는 타인의 실적에 반감을 느낄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비교, 이론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특히 성과가 수치화되고 순위로 평가되는 조직 구조에서는 누군가의 성공이 곧 내 실패처럼 느껴지는 자기 위협 self-threat이 되기 쉽습니다. 그 순간 인정받지 못한 내 모습에 자존감이 흔들리고 시기심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간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이런 감정은 단순한 질투나 열등감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아주 인간적인 심리 구조, 그리고 환경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심리, 지제는 사회적 비교 성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특히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대개 자기 개념이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 안에 확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말, 성과, 시선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면 기뻐하기보단 위축돼 자신의 성취보다도 타인의 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평가, 중심적 사고방식, 즉 외제 통제적 사고입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기보다 내 인생은 운이나 상황, 타인의 의에 결정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취는 곧 나의 위협이 됩니다. 비교는 경쟁이 되고 경쟁은 불안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런 심리적 성향이 왜 생길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학업 중심의 서열 사회입니다. 학창 시절 우리는 등수, 점수, 대학으로 끊임없이 평가받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몇 등인가라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성과 중심의 기업 환경입니다. 회사에서는 KPI, 실적, 성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누군가의 성과는 곧 나의 위협이 되고 같은 팀원이지만 실은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셋째, 비교 중심의 양육 환경도 있습니다. 그 집에는 벌써 취업했대. 누구는 장학금 받았다더라. 이런 말은 어린 시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기 가치 타임보다 앞서느냐, 뒤처지느냐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존감이 낮다기보다는 자존감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보다 나을 때는 우쭐하고 조금만 뒤처져도 급격히 위축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자기 안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 위에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비교 말고 나만의 방향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심리적 성향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적 실패가 아니라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않는 감정입니다. 즉, 성취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정성에 대한 민감성에서 시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완명미저를 독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명예를 혼자 차지하면 위협이 됩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에서 결과를 독식하면 다른 구성원은 내 노력을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 곧 정서적 거리감, 맹수, 조직 불신으로 연결됩니다. 둘째, 경쟁이 자극되고 협력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혼자만 빛나면 나머지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 결과 구성원 간의 심리적 안정감이 사라지고 조직 전체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이 고전이 말하듯 명예는 나눌수록 덕이 되고 책임은 감쌀수록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태도입니다. 실제 조직에서의 예를 들면 성과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동료들의 협업 덕분입니다. 이런 한마디가 팀 내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공로를 나누면 다음 기회에는 더 강한 지지와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반감이 아닌 존경, 시기가 아닌 영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문학 동아리나 대학 수업에서 교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모든 학생을 지도하기보다는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학생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팀 내에서 서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며 학습할 경우 이해의 깊이도 커지고 자율적인 사고력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고전 문헌의 지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구절이 그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完明美节不宜独任，曾些与人
可以远害全身. 명예와 아름다운 절조는 혼자 감당하기보단 나누어 맡김으로써 해를 멀리하고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책임이나 지식을 혼자서 짊어지기보다는 일부를 타인과 나누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학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기보다는 학생들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배워나갈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구절도 함께 인용할 수 있습니다. 入心无名，不宜全推，引些规矩，可以韬光养德. 치욕적인 일이나 나쁜 평판도 모두 남에게 떠넘기기보다는 일부를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덕을 기르 자신을 숨길 수 있다. 이 말은 지도자 또는 교수의 입장에서도 유효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도 자율성과 책임을 일부 맡김으로써 오히려 전체의 조화와 질서가 더 잘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팀별 학습은 서로의 지식과 이해를 나누는 과정에서 더 깊은 학문적 성취를 이끌어내며 교수 혼자의 가르침보다 풍부하고 조화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 기반 학습에서 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팀 활동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팀원 간의 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팀 기반 학습의 장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팀원이 있을 경우 다른 팀원들은 쉽게 소외감이나 불공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같은 평가를 받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며 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학습에 대한 동기도 떨어지고 일부 팀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면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갈등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환경적인 부작용입니다. 협력이 부족하면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 시간 관리가 비효율적이 됩니다. 같은 자료를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조사하거나 반대로 아무도 하지 않아 빠진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팀 전체의 학습 분위기도 가라앉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원래 팀 학습의 장점은 상호 피드백과 협업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팀원 간 협조가 없다면 단순한 역할 분담에 그치게 되고 결국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팀 전체의 성과는 일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개인의 기여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지고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협조 없는 팀 활동은 단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 간 관계 형성, 자기 성장, 나아가 협업, 능력 같은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핵심 역량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교육자는 단순히 팀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서 협력의 가치와
방법을 함께 지도하고 평가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팀, 기반, 학습이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교육과 인간 중심의 학습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더 많은 자료와 통찰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 기반 학습에서 팀원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교수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많은 교수님들께서 팀 과제를 도입하지만 학생들끼리 잘 알아서 하겠지라는 기대만으로는 협력적인 팀워크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학생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수자의 적극적인 설계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학습의 목표와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별 과제를 하세요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이며 각자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장은 일정 조율과 시간 관리를, 서기는 기록과 요약을, 발표자는 논리적 구성과 발표 연습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죠. 둘째, 팀 구성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작위로 팀을 나누기보다는 서로 다른 성격이나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적절히 섞어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 팀을 고르게 하더라도 너무 편향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교수자는 팀별로 자체적인 규칙을 설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의견은 존중한다, 회의는 1시간 이내에 끝낸다와 같은 실천적 규칙들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학생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넷째, 평가 방식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팀 전체의 결과물만 평가하면 기여도가 낮은 학생도 같은 점수를 받게 되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여도와 협업 태도, 상호 피드백까지 반영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평가, 동료 평가, 팀 활동 일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겠죠. 다섯째, 중간에 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팀 내 갈등은 없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교수자는 중재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섯째, 많은 학생들은 협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수자가 기본적인 협업 기술, 예를 들어 의사소통 방법, 역할 분담 요령, 갈등 해결 전략 등에 대해 간단히라도 훈련이나 안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실수나 의견 제시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이든 학교든 공공기관이든 어떤 단체이든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위협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반감과 시기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완명미절 불이독임, 뛰어난 성과일수록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 내 갈등 없이 진정한 리더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고전 해석과 조직 심리학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해보세요. 산과 리더십을 정제하는 언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소금 나누는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가입니다. 이 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저는 약 23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 고전 문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分些语言可以远害全身本사여인 가이온의 전신. 즉 조금이라도 남과 나누면 해를 피하고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관계와 조직 심리를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회사나 조직 내에서도 이 말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적을 전적으로 혼자 감당하고 모든 성과를 독점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심리적 저항과 관계적 마찰이 생깁니다. 반면 아주 조금이라도 실적이나 공을 나누게 되면 전혀 다른 심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존중의 감정이 생깁니다. 실적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조직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자기 존중감 self-esteem을 높이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합니다. 둘째, 심리적 방어가 줄어듭니다. 인간은 경쟁 상황에서 타인의 성과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일부 실적이나 성과를 나누는 순간 그 사람은 경쟁자에서 동료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호혜성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실적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언젠가 되갚고 싶다는 감정을 품게 됩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신뢰 관계로 전환됩니다. 넷째, 갈등을 예방하는 힘이 생깁니다. 실적을 독점하는 사람은 겉으론 인정받을지 몰라도 주변에는 시기와 반감, 소외감이 조용히 쌓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눌 경우 그 감정의 누적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눔은 보이지 않는 갈등의 비용을 미리 줄여주는 예방 전략입니다. 여러분, 고전의 말처럼 나눔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실적을 독점하면 순간은 화려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심리적 고립과 관계의 취약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실적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존중, 안정된 협력, 신뢰, 자산, 그리고 갈등 예방이라는 네 가지 보이지 않는 혜택이 따라옵니다. 分些语言可以远害全身. 이 말은 단순한 윤리적 권유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유효한 조직 내 생존 전략이며 관계를 지키는 현실적인 처방입니다. 여러분, 다음 실적 평가나 성과 보고의 순간이 온다면 조금이라도 나누는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나눔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지혜롭게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실적을 조금이라도 나눌 때 상대는 존중받는다는 감정으로 방어를 해제하고 당신을 협력 가능한 동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적 나눔이 아니라 갈등 예방과 인간관계 지능 EQ의 핵심 전략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고전의 지혜는 조금이라도 나누라고 말합니다. 실적을 일부라도 나누면 상대의 원망과 불만은 줄어들고 갈등은 예방됩니다. 이는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자신을 해로움으로부터 지키는 심리적 방어이자 인간관계의 철학적 균형입니다. 나눔은 약함이 아닌 성숙한 자기보호의 방식입니다. 옛 고전의 명언에 分谢与人 분사여인해야 可以远害全身 가이원의 전신의 뜻은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눠 주어야만 해로움, 멀리하여 몸을 보전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分谢与人 분사여인해야 可以远害全身 가이원의 전신의 뜻은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눠 주어야만 해로움을 멀리하여 몸을 보전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누어 주면 상대방의 원망이나 불만이 줄어들고 갈등이 완화되며 해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고도 욕먹는 수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실적을 나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주고도 욕먹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동의 성과로 포장하기를 하여 실적 독점 피하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잘해서라는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성과는 씨가 조율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적 일부를 공동 작업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며 공로를 나누어주는 동시에 존경받는 리더십으로 보입니다. 둘째, 감사의 형태로 실적을 나누기, 선물처럼 전달하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일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씨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이 부분은 씨 이름으로도 보고서에 올려도 될까요?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는 도움이 되었구나는 보람을 느끼며 실적을 나눠 받아도 수치심이나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셋째, 팀 전체의 분위기와 연결하기입니다. 사람 아닌 조직을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우리 팀이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팀 이름으로 회사 뉴스에 올려도 될까요?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개인 실적이 아니라 조직 성과 공유로 방향을 틀면 실적을 나눠 받아도 누구도 손해보거나 껄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전 속 한 문장을 통해 조직 내 인간관계의 지혜를 생각해 보시죠. 바로 分谢与人해야 可以远害全身. 즉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누어 주면 해로움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23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전 문구이지만 오늘날 다양한 조직 속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대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조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성과 중심의 환경입니다. 개인의 실적이 곧 평가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적을 독점하게 되면 그 주변에는 시기와 경쟁심,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실적을 아주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나눔이 곧 존중의 표현이 되고 협력과 신뢰의 기반이 되며 자신을 향한 은근한 반감과 갈등의 씨앗을 미연에 차단하게 됩니다. 즉, 실적을 나눈다는 것은 단지 착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성과보다는 과정과
협업을 더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권한이나 책임을 독점하면 주변의 신뢰는 금세 무너집니다. 이때 분사여인 즉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는 태도는 팀 안의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고 갈등 없는 협업 문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와 교육기관입니다. 교사, 교수, 연구자들이 함께 협력할 때는 기여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공동 연구나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일부만 독차지한다면 남은 구성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갈등과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면 팀원 개개인의 자기 효능감은 올라가고 더 건강한 협력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나 창업 조직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조직은 유연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 의지하며 신뢰 기반의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때 성과나 권한을 나누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움직인다면 조직의 유연성은 사라지고 내부 균열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럴수록 조금이라도 나누는 태도, 오히려 조직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分些与人黑啊可以远害全身. 이 말은 단순히 고결한 윤리적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조직에서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지키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성과든 권한이든 인정이든 조금이라도 나누는 사람은 결국 더 신뢰받고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처럼 고전은 오늘을 위한 지혜입니다. 더 깊은 고전 기반 심리학과 리더십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하세요. 정리하자면 죽어도 욕먹지 않는 실적 분배의 3가지 키워드입니다. 첫째, 감사를 담아 나누기입니다. 실적을 선물처럼 포장하여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둘째, 공로를 자연스럽게 분산함으로써 팀 전체로 포장하여 경쟁심 해소와 갈등 예방을 합니다. 셋째, 조직 분위기와 연결하여 사람 아닌 분위기 중심으로 시기심 제거와 협업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실적은 나눠서 잃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정서에서도 나눔은 겸손과 협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3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전의 지혜는 지금도 조직 내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으로 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전의 한 문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루싱 우민, 뽀이全退 욕행 우명, 불의전주. 즉 자신의 불명예나 오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조직에서 또 일상 속 인간관계에서 종종 나타나는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깊이 통찰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최근 담의 루싱 우민 뽀이全退 욕행 우명, 불의전주. 자신의 불명예나 오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 현대의 조직 내 인간 심리와
책임 회피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고전의 가르침 루싱 우밍, 보이이권 퇴육행 오명, 불의전추. 즉 자신의 불명예나 오명을 남에게 온전히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오늘날 조직이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오명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은 현대 심리학과 조직, 행동론에서도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이와 관련된 더 많은 고전 기반 인간관계 통찰은 구독하시고 채널 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명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 유형은 첫째, 책임 회피형 블레임 시프터입니다. 이 유형은 실수를 했을 때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누군가가 먼저 그랬다. 나는 몰랐다 등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 손상을 막으려 합니다. 주로 자존감이 낮거나 실수를 두려워하는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권위, 의존형 authority deflector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윗사람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상위 권력자나 제도 탓으로 돌립니다. 이는 자기 결정권을 회피하고 판단을 남에게 의탁하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셋째, 희생양 찾기형 스케이프고트.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지목하고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빔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을 탓하거나 외부 요인을 부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조직 내 긴장과 분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넷째, 이미지 포장형 소셜 마스킹 타입입니다. 겉으로는 능력 있고 점잖은 듯 행동하지만 실수나 오명이 발생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은근히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이 유형은 비난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 친구가 조금 미숙하긴 했지 등의 은근한 언어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다섯째, 무관심형 avoidant neglector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조차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닌가? 같은 말로 오히려 타인의 반응을 예민하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반성 없이 책임을 무시하며 관계적 신뢰를 크게 해칩니다. 결론입니다. 루싱 우밍, 보이이권 퇴는 단순한 윤리적 훈계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도 고립됩니다. 오명을 인정하고 스스로 품을 줄 아는 태도는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성숙함과 리더십의 출발점이 됩니다. 루싱 우밍, 보이이권 퇴욕행 오명, 불의전추 즉 자신의 오명은 타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성인의 도덕성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심리 형성과 환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청소년기의 심리적, 교육적, 환경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각 유형별로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이 축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의 오명을 남에게 전가하게 될까요?
그 원인은 대부분 청소년기의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명을 전가하는 사람들의 유형별로 그들이 청소년기에 어떤 심리적, 교육적, 환경적 경험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책임 회피형입니다. 이들은 실수를 하면 절대 내 탓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몰랐다. 누군가가 먼저 그랬다라고 말하며 회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로 비난 중심의 양육 환경에서 자라난 결과입니다. 청소년기 때 실수에 대해 공감이나 이해보다는 처벌과 질책이 따랐다며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교육적으로는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문화, 그리고 경쟁 중심의 학급 분위기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학습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 의존형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면 늘 이렇게 말하죠. 윗사람이 시켰어요. 규정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책임을 권위자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청소년기의 자기결정권이 억압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이 반복되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양 찾기형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누군가를 탓하거나 일부러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유형입니다. 청소년기에 형제자매 간 비교, 왜 너는 처럼 못하니? 라는 말 속에서 끊임없이 자존감이 위협당했던 아이들은 타인을 탓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심리를 갖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늘 누가 잘못했는가를 가리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협력보다는 회피와 공격이 우선시되는 습관이 형성된 것이죠. 네 번째는 이미지 포장형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예의 바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친구가 조금 미숙했지요라는 식으로 책임을 은근히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조건부 사랑을 학습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늘 체면이나 남들 시선을 의식하고 결과만 중시했을 때 아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고 타인을 방패 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관심형, 즉 자기 행동에 관심도 책임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별일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 실수에 대해 반성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대개 청소년기에 정서적으로 방임된 환경, 즉 자신의 행동에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자랍니다. 무언가를 해도 칭찬도 질책도 없다면 결국 나는 신경 쓸 필요 없는 존재라는 감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의 말, 욕행우명, 불의전추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청소년기부터 형성된 심리적 회피와 책임 전가의 습관은 결국 성인이 되어 신뢰를 잃고 인간관계를 훼손하며 무의식 중에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자로서, 부모로서, 또는 동료로서 청소년들이 실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책임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고전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책임과 관계의 품격으로 살아 숨쉬게 됩니다. 이처럼 고전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용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전 기반 심리학과 인간관계 통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시고 채널 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전가할까요? 첫째, 자기 방어, 기제 self defense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자기 이미지 손상 회피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면 자존감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씨가 한 일인데요 라는 식입니다. 둘째, 책임 회피 성향 responsibility avoidance 때문입니다. 집단 속에서는 책임의 명확한 귀속이 흐려지기 쉽고 특히 일본과 같은 집단조화 중심 문화에서는 이 문제는 누구 책임인가요? 를 묻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슬쩍 떠넘기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죄책감 회피 guilt avoidance 외부 기인 external attribution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패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명예나 신뢰가 중요한 조직 내에서는 내 탓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대부분 조직 생활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기록과 사실 기반 커뮤니케이션 확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 내용과 결정 과정을 문서화해 두면 운영을 전가하려는 사람의 주장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록에 따르면 결정은 팀과 합의된 내용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정면 충돌 대신 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공격적 반박보다는 사실만 전달하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제가 아닌 다른 담당자의 역할이었어요. 필요하시면 메일 내역을 공유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제3자 조율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조직 내 중립적 관리자나 인사부에 정중하게 알리는 방식을 사용하면 관계 악화를 줄이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한 인간 심리, 바로 운명을 타인과 나누려는 경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격과 관계, 나아가 조직의 문화까지도 달라집니다. 고전 책은담에 나오는 인시의 꼬이지, 거의 타오광양대 인사기기, 가이온광양덕이라는 문장은 이 문제를 단순한 도덕의 차원이 아닌 심리적 철학적 성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나의 몫으로 받아들이면 내 빛을 숨기고 덕을 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당장의 억울함을 감내함으로써 관계를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내면의 품성과 신뢰를 축적하는 길임을 시사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자아 통합과 자기 조절의 고차원적 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3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정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의 조직회사나 공공기관 등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오명 일부를 나에게 전가할 때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반응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전에 다룬 고전 구절 分析语言可以远害全身분사요인 가이언의 전신 즉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해로움을 피하고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비교하여 현대적 조직 심리와 리더십 전략의 관점에서 이 고전을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고전 기반 심리학, 인간관계, 조직 철학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함께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전이 전해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심리의 기술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조직 내 책임 전가 혹은 오명 분산의 심리 구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왜 오명을 분산시키는가? 첫째, 심리적 희석, 교과 diffusion of guilt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책감이나 비난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분산시키면 훨씬 수월하게 느낍니다. 일부라도 남에게 책임을 넘기면 나만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둘째, 사회적 생존 전략 때문입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는 완전한 희생양이 되는 것보다 비난을 분산시키는 게 생존 확률을 높인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전부 뒤집었으면 끝이다. 조금이라도 나누면 살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보호적 처세 전략입니다. 셋째, 집단 내 정서, 공유, 전략 때문입니다. 책임 일부를 믿을 만한 상대에게 나누면 감정적으로 동맹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예로 그 일은 사실 우리 둘 다 책임 있는 부분이야. 은근히 공범 구조를 만들어 비난을 함께 이겨내는 동료 구도로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예시를 보면 공공기관의 책임 희석 행태입니다. 통계 조작 사건 등에서 자주 등장할 때마다 담당자가 실수했다 부서 전체의 문제였다 식의 오명 분산을 하게 됩니다. 오명을 나눠받는 건 쉽지 않지만 그 행동 뒤에는 두려움, 자기 보호, 심리적 회피하는 인간 본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침묵으로 받아들이면 그 조직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쁜 습관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꽤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배경을 가진 행동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환경과 경험은 이런 경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심리적 개념, 심리적 희석 효과, 사회적 생존 전략, 집단 내 정서, 공유 전략을 바탕으로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오명을 분산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청소년기에 어떤 심리적, 교육적, 환경적 영향을 받았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리적 희석 효과 diffusion of guilt입니다.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죄책감의 무게를 여러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제입니다. 청소년기 시절 실수에 대한 과도한 질책 혹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식의 감정적 비난을 자주 경험한 아이들은 죄책감을 스스로 감당하기보다 책임을 희석시키고 나누는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만을 가리는 문화는 청소년이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기보다 남에게 일부 책임을 분산시켜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생존 전략입니다.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자아 정체성의 기준이자 심리적 안전지대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나만 잘못했다는 위치는 곧 사회적 위기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오명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누고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배척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특히 성과 중심, 평가 중심의 교육 시스템은 실수를 곧 실패자 낙인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책임을 나누는 것이 곧 생존 전략이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집단 내 정서 공유 전략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수치심, 자책, 불안 같은 것들 청소년에게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직면하지 않고 집단 속에서 함께 나누고 묻어버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라고 말함으로써 죄책감을 나누고 정서적 고립을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때로는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자신을 보호하는데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의식이 흐려지고 자기 반성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부작용도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전략 희석, 생존, 공유는 모두 청소년기의 감정, 자존감, 관계 중심 환경에서 자라난 결과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단순히 회피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식으로 오명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고 단지 왜 남 탓하느냐고만 꾸짖는다면 그들의 내면은 더 깊이 다치고 회피는 더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실수를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찰하고 회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전한 교육과 관계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전의 한 문장이 오늘의 심리학과 교육을 통찰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지혜를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전 기반의 심리 해석과 교육 철학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